아침엔 아메리카노 2월 20일입니다. 하루 늦은 19일 저녁 마이크 앞에 앉은 저는 아메리카노 내려드리는 바리스타,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입니다. 오늘은 미국 국방부의 국방예산 8% 감축 계획, 핵탄두 관리 인원까지 죄다 해고했다가 부랴부랴 다시 불러낸 정부 효율부 이야기, 그리고 자꾸 퍼지는 조류 독감에 치솟는 계란값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도지, 정부 효율부의 칼날이 계속해서 연방정부 공무원 조직을 베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딥스테이트가 미국을 망치고 있다고 말할 때마다 도대체 어디를 언급하는 건가 궁금했는데 여전히 윤곽은 좀 잡히지 않지만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제개발처 USAID,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 환경보호청 EPA 등 트럼프의 아젠다와 맞지 않는 기관들을 먼저 표적으로 삼아 본보기로 해체, 분해, 중단, 궁극적으로는 제거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아침에 해고되거나 무급휴가 또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 사실상 해고된 사람들의 증언이 언론에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처 공무원들과 민주당 또 법원이 계속해서 부당한 조처라며 여기에 반발하거나 제동을 걸고 있고 마치 무슨 도장 깨기 하듯 부처와 기구를 옮겨다니며 힘을 과시하지만 실제로 그래서 예산을 얼마나 아꼈는지에는 계속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기도 합니다. 트럼프와 머스크는 DEI를 뿌리 뽑고 비용도 절감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숫자는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효율부가 정식 부처가 아닌 만큼 누구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요. 자체적으로 지금껏 성과를 공개한다며 이미 연방정부 예산 550억 달러를 절감했다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보면 주로 인력 감축을 통해 절감한 예산이 166억 달러에 그쳤고 그마저도 글자 하나를 밀리언인데 빌리언으로 잘못 입력해서 실제 절감한 액수는 86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머스크를 향한 비판이 쉼없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는 자기 손에 어쨌든 피 묻히지 않고 자기한테 반대하는 세력이나 눈엣가시 같은 이들을 겁주고 몰아세우고 잘하면 축출하거나 숙청할 수도 있으니 손해볼 게 없는 장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머스크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정부 효율부가 수천억 달러 규모의 부당한 지출, 부정 지출을 찾아낼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대로 사회보장제도, 소셜 시큐리티죠. 그리고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등 정부 의료보험 예산을 건드리지 않고 그만한 돈을 아끼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서 과연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엔 허황된 공약으로 드러나고 말지 주목됩니다. 만약 트럼프와 머스크가 묘수를 찾는다면 그건 국방 예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력 감축도 감축이지만 무기 개발이나 동맹국 지원, 또 미군 파병에 드는 돈 같이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실질적인 예산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텐데 헥세스 국방장관이 앞으로 5년간 국방 예산 8%를 줄이겠다는 메모를 내놨습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은 가장 최근 데이터인 회계년도 2023년 기준으로 8,200억 달러입니다. 추산하는 기관에 따라 8,800억 달러로 보는 곳도 있는데 헥세스 장관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프로그램은 그대로 두고 과도한 관료주의를 줄이고 기후변화나 DEI 관련 지출을 줄여 500억 달러를 아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500억 달러는 국방비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 아젠다에 맞춰 재배치될 거라고 헥세스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이 계획을 일론 머스크가 만족해 할까요? 머스크는 분명 국방부와 국방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게 도지를 통해 자기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핵심이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헥세스는 드론 프로그램에 관한 투자는 줄이지 않을 거라고 밝혔는데 이는 드론 중심 전력을 선호해온 머스크가 반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머스크는 F-35 프로그램이 낭비가 심하고 미군의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만나 인도에 F-35 전투기 판매 협상을 벌이는 등 F-35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달라서 머스크로서는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평가보다도 한때 예산 2조 달러를 감축할 거라고 도지를 띄워주던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였는데, 미국 정부 예산의 15% 가까이를 차지하는 국방 예산 중에 고작 500억 달러를 줄이는데 그친다면 도대체 정부 효율부가 과연 뭘 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효율부가 연방정부가 굴러가는 원리를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인 해고, 인원 감축에만 몰두하다가 해고했던 직원 일부를 다시 고용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논란의 핵심이 된 부서는 NNSA,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우리말로 하면 국가핵안보국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미국의 핵무기를 관리하는 부서로 에너지부 산하에 있긴 한데, 보안 레벨이 가장 높은, 그러니까 최고 기밀을 취급할 수 있는 직원들이 다수 포함된 기구로 실질적인 중요성은 그 어느 부처 못지않게 큰 곳입니다. 미국의 핵전력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고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도지는 에너지부 인원 2,000명을 감축한다는 목표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핵안보국 직원 350명도 지난 13일 전격 해고해버립니다. 일부 직원은 자신이 해고된 사실도 몰랐다가 정부 포털 내부망 접속이 안 돼 이메일을 열어보지 못했고, 그 뒤에 해고 사실을 따로 듣기도 했을 만큼 급작스레 일어난 일입니다. 핵탄두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아주 민감한 업무를 수행하는 텍사스주의 펜텍스 공장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잭슨에 있는 사바나 리버 연구소, 또 워싱턴주에 있는 헨포드 핵폐기물 저장소, 맨해튼 프로젝트의 초기 연구 일부를 진행하기도 했던 테네시주 오크리지의 핵 관련 오염 정화 지역, 이른바 슈퍼펀드 지역에서 일하는 직원 등이 해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부처의 업무와 기능이 무언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머스크식 일처리가 그대로 드러났는데, 그 대상이 핵무기를 직접 관리하는 직원들이었으니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이튿날 밤 곧바로 테레사 로빈스 핵안보국 임시국장이 어제 해고는 없던 일로 한다고 슬쩍 발표해버립니다. 350명 가운데 28명의 해고는 유지됐는데, 하루 만에 복직이 된 사람 중에도 일부는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혀 미국의 핵심적인 보안기관이 여전히 매우 어수선한 상태이며, 미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신뢰도 또 한 번 금이 가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번 해프닝을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한 뒤 막무가내로 직원들을 해고하다가 중요 보안 부서까지 없애버려서 보안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아예 한 명도 없자 부랴부랴 이들을 복직시키는 등 머스크가 초래했던 난리통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사기업이 아닌데다 핵무기를 관리하는 직원들의 거취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다뤄서는 안 되는데, 권한도 정식으로 없는 정부 효율부가 이토록 월권을 휘두르며 혼란을 가중시키는 상황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너네 회사냐라고 따져 묻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나 머스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것 같아서 더 문제입니다. 조류독감 H5N1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미국 내 계란값이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대응해 새로운 방역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데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조류독감에 걸린 가금류가 발견되면 그 농장의 가축을 모두 살처분합니다. 2022년 이후 조류독감으로 인해 1억 5,900만 마리의 가금류가 폐사했는데, 그 가운데 77.5%가 산란계입니다.
알 낳는 닭이 이렇게 많이 죽었으니 계란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자연히 가격은 올랐죠. 지난달 기준 A등급 계란 한 다스, 12개가 한 다스잖아요. 한 다스의 평균 가격이 4.95달러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A등급 계란 한 다스 가격이 거의 반값인 2.52달러였으니 계란값이 심상치 않다는 말이 전혀 빈말이 아닌 거죠. 일부 소매업체는 계란을 구매 시 그 수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저희 동네에서 이 웨그만이라는 슈퍼에서 장을 보는데 제가 가는 웨그만 매장의 경우 계란 구매 제한을 둔다고 써있긴 했는데 그래도 한 다스는 아니었고 소비자 한 명당 10다스까지 살 수 있다고 써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계란은 사실 이런 슈퍼가 아니라 동네에서 열리는 그 장서는 파머스 마켓에서 사긴 하는데 겨울에는 계란 파는 분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계란값 치솟는다 조류독감 뉴스가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다행히 제가 가는 곳에는 제한이 엄격하지는 않았고요. 아무튼 계란값이 이렇게 치솟자 정부는 살처분 방식 대신 닭들에게 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정교한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류독감은 주로 야생 철새에 의해 퍼지는데 농장 주변에 방역을 강화해 닭을 죽이지 않으면서도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백신 접종 대신 왜 그렇다면 살처분을 했을까요? 미국이 농업국가이기도 하잖아요. 계란과 고기를 유럽이나 아시아로 수출도 하는데 백신을 맞은 가금류는 수입국들이 보통 수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백신을 맞더라도 바이러스가 박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데요. 미국에서 생산하는 계란과 닭고기 중 18%가 수출되는데 그럼 자연히 미국 수출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살처분을 해왔고 또 백신을 사실 주사 방식으로 닭들한테 일일이 놔야 하는데 수백만 마리의 닭한테 일일이 주사로 접종을 하는 게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주사가 아니라 사료에 섞거나 물에 탈 수 있는 백신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농무부 승인을 받은 백신 중에 그런 방식의 백신은 없다고 하고요. 농장 직원들이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도록 부츠나 작업복을 철저히 소독해야 하고 철새의 접근도 최대한 차단해야 하며 농장 내부의 이동도 제한하는 등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디서 하나만 잘못했다가 바이러스가 퍼질 위험은 여전하고요. 일단 지금까지는 다행히 사람이 동물에게서 전염된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올해 초 루이지애나주에서 65세가 넘는 노령의 남성이 조류독감으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되긴 했습니다. 이번 H5N1 바이러스로 미국에서 사람이 숨진 건 처음인데요. 여전히 바이러스는 대부분 조류 사이에서만 퍼지며 다른 종이나 인간으로 전염되는 사례는 드물고 조류와 직접 접촉하는 농장 노동자들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계란이나 닭고기는 익혀서, 그러니까 조리해서 먹으면 안전하지만 날 것을 취급할 땐 조심해야 한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합니다. 한편 정부가 조류독감 대책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효율부가 연방정부 직원들을 마구잡이로 해고하는 과정에서 농무부의 조류독감 방역 대책을 담당하는 인원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알려져 다시 이들을 즉시 복직시키겠다고 밝히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해고된 인원이 다시 복직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인수공통 전염병이 되면 전 세계를 또다시 공포로 몰아넣을 팬데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아직 높지 않을 뿐이지만 자꾸 돌연변이를 거듭하면서 조류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퍼지는 종도 늘어나고 전파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서 언제든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조류독감 H5N1은 치사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육류를 공급하기 위해 지어진 공장형 축사가 문제입니다. 평생 햇빛은커녕 움직일 수도 없는 폐쇄형 축사에서 알 낳는 기계로 살다가 금방 죽어버리는 산란개, 또 항생제만 잔뜩 맞고 억지로 살만 찌어 바로 도축돼 고기로 팔려나가는 비육개가 대부분인 현실이죠.
바이러스의 숙주가 될 수 있는 가축 수백, 수천 마리를 좁은 공간에 가둬두고 키우다 보니 바이러스가 퍼지면 돌연변이도 그만큼 많이 빨리 생기고 자연히 내성이 강한 돌연변이가 생길 확률도 높아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렴한 가격에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주장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또 우려와 달리 이번 조류독감이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한 번 위기를 넘기겠죠. 하지만 생태계를 불가피하게 계속 파괴할 수밖에 없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공장형 축사와 지금 같은 육식이 계속되는 한 가축들 사이에서 퍼지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올마 팬데믹이 창궐할 위험은 가시지 않습니다. 개인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한꺼번에 양식을 바꾸고 기준을 바꿔야 해결될 문제인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조류독감 이야기와 관련해선 페이스북에서 본 그 히일이송님의 포스팅을 참조했고요. 몇 년 전에 정말 재밌게 읽었던 한승태 작가님의 고기로 태어나서 이 책도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책이 여기 프린스턴에는 없고 한국에 있어서 다시 펼쳐보지는 못했는데 조류독감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책입니다. 오늘 아침엔 아메리카노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